결국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말투가 다 싸가지 없는 말투인데. 대상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놈이 그놈인 국민의힘에서 참담하게 제명당하고 유튜버로 전향한 한동훈이 토크 콘서트를 열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좌성요금을 다르게 받겠다고 하자 여의도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김상욱이 매불쇼에 등판해 제대로 뒷이야기를 폭로합니다. 한동훈 제명 이후에 이제 또 한동훈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제살길을 좀 찾는 모양새인데요. 이 좌석별로 차등 비용이 적용이 돼가지고 또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저거예요? 그 포스터예요, 저거는. 저 포스터예요? 와, 저 포스터 보고 저 놀랬네요. 본인은 얼마나 스스로 멋있을까요? 저게 이제 좌석이 R석이 79,000원, R석 10만 원, S석 69,000원, A석이 45,000원. 야, 비싸다. 가까울수록 비싼 겁니다. 가까울수록 비싸고 제일 싼 게 얼마라고요? 45,000원. 45,000원. 거기에는 무슨 장동혁이 앉아 있나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셀럽으로. 예, 되게 즐거워하시고 만족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진짜 콘서트처럼 하시면서 제가 좀 지난주에 좀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좀 오전에 국회에서 좀 바빴어요. 바삐 다니다가 점심 먹을 시간이 좀 잘 안 돼서 국회 소통관이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거기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 5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들께서 50대 60대 아주머니들께서 엄청나게 빨간 옷 입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긴장했죠. 나 맞아 죽나? 그걸 긴장을 했는데 나 보더니만 저 보더니 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달려들더니 손을 꼭 잡고 내란당 해체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한동훈 기자회견 있었던 거야. 그걸 응원해 주러 이제 오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소녀 팬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나 해맑은 눈빛으로 내란당 해체시켜 주세요. 한동훈 제명시켰으니까 해체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분들에게는 한동훈이 별이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원래 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은 아닌가 보네요. 그냥 한동훈이 좋아서 뭉친 팬덤인가 약간 좀 보네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그래요?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고 좀 상당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좀 빨간 옷 많이 모여 있는데 저한테 내란당 해체시켜 주세요 해서 상당히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도 그 간절한 부탁이니까 들어주셔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근데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지키고 싶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 또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도 본인이 추구하는 옳다고 하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없었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었거든요. 정치를 왜 하는데요? 그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기득권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그걸 관철시켜내고 박수 받는다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박수가 기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뭐냐면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세상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가치를 지켜야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저도 그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에 나선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12월 7일 날에는 갑자기 또 저는 그걸 제2의 내란이다라고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이 권력을 준 적이 없는데 그냥 짬짬이로 권력 찬탈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헌정질서를 부수는 게 내란이잖아요. 헌정질서 부수는 것 핵심은 국민이 권력을 준 적이 없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거나 또 확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제2의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예요. 맞습니다. 근데 12월 3일 밤에는 계엄을 안 됐다가 12월 7일 밤에는 다시 내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앞장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작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렇습니다. 사회 갈등을 이걸 좀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고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했을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거 어디로 가면 박수를 더 받을까만 보고 있다가 그렇죠. 결국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4달을 흘려 보내거든요. 네. 그 모습에서 아 이분은 추구하는 가치, 이루려고 하는 세상, 지키려고 하는 원칙 없어요. 이거 없네. 유일한 네. 메시지가 진짜 진짜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이거 박수 받고 싶다. 저 영상 봤어요. 우리 아니 그것만 얘기해. 뭐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없어. 내용 없이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네. 그 박수 받는. 근데 저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란 게, 저 포스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딱 정말 한동훈답게 나는 본인을 잘 나타냈다고 봐요. 저는 뭐 싸구려 컨설턴트가 붙었다. 아. 연예인병 걸린 한동훈에게 딱 맞다. 그래서 이게 딱 사실 직업 찾아갔어요. 그렇죠. 이게 정치 상업주의인데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는 1달러당 한 표거든요. 근데 정치는 사람의 지식 그다음에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등한 평등한 한 표입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차등으로서 정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출발합니다. 네. 즉 여기 표를 받고 팔려면은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돈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공연을 하면서 표를 사람들을 차등하고 차별화하는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상업주의입니다. 그게 원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원칙이 없는 거예요. 정치에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R석, S석, A석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정치에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요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를 볼 때에 대의가 있는지 공심이 있는지 진심인지 3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네. 대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대의가 없는 사람은 공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박수 받으니까 좋아, 칭찬 받으니까 좋아, 자리에 있으니까 좋아. 이것도 사심이거든요. 이것도 공심이 아니에요. 이것도 네, 사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노래도 부를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기타도 치고 이런 네. 콘서트의 모습을 보면서 공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죠. 공심을 발견할 수가 저 없어요. 가격 차등하는 건요. 사실 저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될 게 그럼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의 그 해명은 뭐냐면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앞으로 몰려서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들이 질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럼 무질서한 노래처럼 만들어 놓은 그거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되게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니야? 저 들으면서 아니 대한민국에 그 많은 정치 지표가 있는데 너무 그 많은 연설이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보려고 앞으로 가까이 와갖고 이게 아니 너무 모욕적이고 본인이 너무 조용필 아니야? 조용필도 안 그래요. 아니 그 본인은 너무 띄우고 지지자는 너무 낮춰버리네. 저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사실. 그거 아주머님들 화내야 돼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한동훈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요거 이 포스터가 참 충격적이네요. 아주 네네. 진짜 나는 아니, 최욱 씨 광고 이후 저렇게 창피한 거 처음 봤어요. 난 네가 좋아 이후 저게 제일 좀 부러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요 인재영입위원장에 리박스쿨 조정훈 의원을 앉혔습니다. 네. 제가 리박스쿨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조정훈 의원을 리박스쿨 관계자를 불러드렸잖아요. 국회로. 예, 네. 그때 그 영상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거의 다 학부모님 단체인가요? 리박스쿨 대표. 앞서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이날 기자회견 목적은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자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국회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리박스쿨 관계자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정훈을 임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딱 조정훈 의원다운 맞아.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자꾸 대의 공심 진심 얘기하는데 조정훈 의원도 보면 없어. 대의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익 되는 대로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익 따라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중도 성향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착각하는데 그거 맞아. 아니거든요. 저는 이익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익 따라 그거의 다니는 최종 건데. 목적지가 한덕수라는 것만 잊지 마쇼잉. 그러니까요. 네. 그 어떻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원칙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원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조금만 이익될 것 같으면 손 덥석 잡았다가 조금만 손해될 것 같으면 손을 놔버리고 있는데 리박스쿨 관련해서도 아마 조정훈 의원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거판 앞두고 온다니까 손잡고 도움 된다니까 손잡고 그러니까 고찰이 없는 거죠. 네. 원칙도 없고 지금 그래서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리박스쿨 관련된 그리고 또 조정훈 의원이 하는 중도 확장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 손잡으면 다 중도 확장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본인들이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이냐부터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 그것 없으면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 함께 사는 대동세상 진짜 민주주의 하겠다는 방향성이 있죠. 진보당 같은 경우는 노동 가치를 지키겠다는 방향성이 있죠. 자, 이 사회민주당도 그렇고 다 방향성이 있어요. 네.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성 추구하고 싶은 세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원칙이 되는 건데 네. 국민의힘을 보면 그게 없어요. 없어. 그냥 반공 이래요. 1950년도에 하던 반공 아유. 얘기를 지금 꺼내요. 지금 꺼내더라 산업화랑 반공. 그게 그게 뭡니까 지금 AI 시대에. 공산주의 반대 보면서 약국 앞에 가서 독약 먹으면 안 됩니다. 포스터 붙여놨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당연한 거고. 장동혁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자칭 중도 보수라고 하는 한동훈을 쳐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칭 중도 보수 조정훈을 써가지고 그걸 메우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요. 그 조정훈 의원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경력 예쁘다고 데리고 오는 정치 민주당도 이제는 정말 자제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탈정치, 탈이념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맞아. 썩은 조직, 혁신해야 될 조직에서 탈정치 그다음에 탈이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직을 혁신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혁신하지 말고 가치 중립이라고 하면 그대로 썩은 대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반대편에서 혁신하자는 쪽은 방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정치에서 중요한 게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구하는 가치 이게 대의가 되는 것이고 대의가 없이 어떻게 공심이 나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의가 있어야지만 공심이 나오고 대의가 없는 집단은 오직 사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익 보고 뭉친 소위 말하는 관시 집단이 돼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시민을 위해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익만 추구하는 근데 집단이 한때 되거든요. 이 조정훈 같은 류, 그냥 말 조근조근하고 넥타이 메고 이 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중도의 포지셔닝을 다 해줬었거든요. 요런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 그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나는 진보적 영역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득표를 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중도로 갈 수 있어. 이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보니까 제일 어이없는 거는 그 조정훈도 조정훈인데 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대와 50대와 원활히 소통을 하기 위해 맘 편한 특위를 설치했는데 위원장에 김민전을 임명했다. 이게 자녀 교육에 제일 안 좋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들어온 김민전을 맘 편한 특위 위원장으로 남편이 잘 숙면위원회. 제가 국민 숙면 특위. 어지러지라 정말 교육 부분이 중요한 것이 제가 어젯밤에 우리 국가교육위원장 하시는 우리 차 교수님께 전화를 올려가 통화를 좀 했었어요. 통화를 드리고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무슨 부탁을 드렸냐 하면 현대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사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걸 못 배우고 오로지 고구려 신라 백제만 배우다 보니까 지역 감정만 생겨버렸다. 네. 구구적 발상만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사 교육을 꼭 시켜야 한다 하고 말씀을 올리니 안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없앤 게 MB입니다. 없앤 게 MB. 네, 그걸 잊지 고맙습니다. 말아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집회들이 굉장히 또 불붙는 모양새여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일단 첫 번째 과연 저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제명해야 될 사안이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사주에서 올렸다는 증거도 없는데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 게 맞냐. 저는 이건 좀 과도한 조치로 보여요. 어느 정당이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걸 가지고 제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했는데도 제명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했어요. 이게 저는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되게 말 싸가지 없게 하고 또 그 깐죽깐죽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그런 비호감은 예. 있지만 지금 보수 진영이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덧셈의 정치를 해야지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게 맞냐라고 예. 하는 말씀이 맞아요. 예. 근데 아니 뺄셈을 하더라도 뭐 사유가 정당해야 뭐 사람들이 동의를 할 텐데 제가 봐도 좀 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내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제명은 좀 심하다. 설사 징계를 하더라도 그 사안에 걸맞는 정도의 징계, 예를 들면 뭐 주의나 경고, 뭐 필요하다면 당원권 정지를 일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제명을 한다는 건 그냥 갈라서겠다는 거고. 예.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유력한 전 대표와 그분 지지하는 분들 꽤 많은데 네.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포기한 거다. 네. 그럼 지방선거를 포기할 정도로 장동욱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 이해관계가 뭘까? 당 세력 장악이죠. 당권을 먹겠다. 당권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세력을 일부 쫓아내더라도 예. 내 주도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이 저런 행위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니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면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당권을 쥐고 가겠다. 저게 제정신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번에 선거를 지면 당권을 계속 쥐고 갈 수 있어야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언젠가는 또 다른 그 다음에 당권을 진 사람이 한동훈 대표 복당을 시킬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어차피 복당할 거 아니에요. 한동훈 어차피 복당합니까? 복당하죠. 어차피. 예. 저 정도의 세력이 좀 있잖아요. 예. 안에 저분을 돕는 수십 명의 지구당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셨겠지만 뭐 그 숫자는 알지 못해도 수만 명 이상의 지지자가 결집을 했잖아요. 예. 저건 무서운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선거 내내 저 사람들이 그러면 당의 공천이며 당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면 분열이 구조화되는 거죠. 분열의 구조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 예. 그리고 그게 오래갈 선택도 아니다. 오래갈 선택도 네. 아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우선은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려서 그러니까 무언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은 건가요? 또 일각에서 무소속 출마하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내가 그 양반 조언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네.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분은. 네. 잘 되길 바라지도 않는데 예.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 결국 이번 선거에서 출마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죠. 아 나와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그냥 망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망하죠. 이렇게 뭐 젖잘싸 이런 거 없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그 양반이 떨어지면 어쨌든 그 양반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자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우리 후보하고 겨뤄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한동훈 때문에 내가 졌다. 이렇게 될 테니 책임론이 붙죠. 3자 구도이면 결국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장동혁 대표도 선거 패배 책임론이 생기겠지만 예. 무리하게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린 한동훈도 잘한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모두에게 책임론이 있을 수 근데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됐다. 그러면 그건 또 상황이 달라지죠. 날개를 다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잘 보시면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이 이러저런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한 지역들이에요. 국민의힘 유리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지역은. 예. 두 번째 가역단체장이라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무조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분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저렇게 자기 담론을 얘기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일을 지적하되
속으로는 이제 선거에서 지기를 바라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장동혁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장동혁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다시 복당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복당해서 이제 뭐 전당대회 나가든 뭐 이렇게 하는 수순을 밟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출마도 시나리오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많다. 예, 그렇네요.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선거에서 패배하기를 기다렸다가 패배한 이후에 그 책임론을 타고 다시 입성하는 방향. 두 가지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여요. 물론 있다면 이제 정계 은퇴인데 정계 은퇴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속내를 또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앞으로 행보를 좀 예측해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러나 생각이 한동훈 드네요. 대표에게 권유하자면 앞으로 그 가족들한테 혹은 관계인들한테 당원 게시판에 글은 못 쓰도록 조언을 하셔야 된다. 온라인 활동은 유달리 유의해야 된다라는 당 말씀이신 대표의 가족이 이게 사실이라면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쓰는 건 사실 적절한 행동은 아니죠. 네, 그 토크 콘서트를 하는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또 그에 대해서는 좀 못 봤던 행태라는 식의 비판을 하던데 또 그걸 받아가지고는 한동훈 전 대표가 1원도 내 손으로 안 들어가고 민주당은 공천헌금 이런 거나 신경 써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말투가 다 싸가지 없는 말투인데 그 대변 어디 저 당의 부대변인 정도가 하는 언사예요. 그런 언사가. 물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약간 우리가 출판 기념회를 할 때 북콘서트라고 하지만 사실 다 출판 기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책을 정가에 잘 판매했느냐 아니면 그걸 별도의 그 돈을 모금했느냐 이 문제가 항상 논점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검사의 시각인가요? 근데 티켓까지 팔았다는 건 약간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긴 하죠.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7만 원대의 티켓을 7만 9천 원 가장 비싼 게 알석. 그렇게 판다. 그래서 정치 아이돌인가 무슨 티켓을 팔지 이제 이런 어색한 거죠. 사실은 살짝 꼬집은 거죠. 한병도 원내대표도. 근데 어쨌든 뭐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7만 9천 원 알석. 가장 비싼 게 알석인데 7만 9천 원 한다라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도 같이 아까 난 이재명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했으면 그건 참모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네. 근데 올해 또 당에서 일했던 이재명 대표와 청와대에서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관찰하기에도 보이거든요. 실제 겪어보신 입장에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국정 그 운영 스타일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첫 번째가 통합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탄압받던 분이니까 항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반발하고 그것과 투쟁했던 모습들이 구조화돼 있잖아요. 야당 대표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도 보수 인사까지 통합을 하면서 국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런 모습을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 보수 인사 중에서 이걸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수 인사하고도 친한데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놀랬다. 저거는 대단한 용기다. 그리고 장동혁 같은 사람이 한동훈도 몰아내는 판에 이재명은 보수를 끌어안는 모양새가 너무 비교된다. 이게 하나의 특징적인 칭찬이고요. 두 번째는 실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 중에 가장 진보적인 정책 칼날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모셔보면 기본적인 자기 생각을 바꾼 건 아니에요. 틀은 대한민국이 틀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가장 앞장서 있어요. 훨씬 혁신적이고.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실용주의를 채택한 거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 실용이 어떤 거냐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이런 게 아니고요. 국민의 민생,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게 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실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념적으로 거창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성과가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진보 실용주의는 가장 진보적인 가치를 구현하되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되게 만드는 즉 성과를 내는 그러한 접근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아주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드는 이유이죠. 예. 그래서 그럼 이 양반이 실용을 택했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를 포기했냐? 그렇진 않아요. 항상 진보적 가치를 얘기하시면서 그 방법을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구나 이런 걸 옆에서 감탄합니다. 저도 정치 오래 했는데 네. 많이 배웠어요. 진보적인 것들에 대한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보수 중도 확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덜 느껴지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 이분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어떤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위기 극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은 조금 이따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대통령이 초기부터 검찰 개혁, 네네. 사법 개혁, 예, 예. 언론 개혁 예, 예. 이걸 이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방법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맥시멈의 정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실용적 접근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 근데 계속 개혁은 추진을 해요. 오히려 대통령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인가 하고 조금 주춤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채찍질을 했어요. 왜 빨리 안 합니까? 예. 빨리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누가 처음에 속도 조절론 아니냐 언론 얘기 썼을 때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속도 조절론 아니다. 대통령은 빨리 하라고 하신다. 근데 그 절차와 과정과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가 있어서 대통령은 대단히 현실에서 구현해서 성과 낼 수 있는 개혁을 하자. 이 주장을 계속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일부 당원이나 일부 지지자는 저 정도 하려고 개혁을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대통령은 현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접근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의 트랙에서 항상 개혁이 빠진 적이 없어요. 네. 그 특히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더듬으시는군요. 사실 검찰 개혁 여쭤보려고 했는데 필요하실 것 네. 같아서 네. 망설였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네네. 아니 여쭤본 김에 그냥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을 완성할 수 있지만 어떤 단계는 상대적으로 좀 덜 그래 보인다는 게 있긴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석에서 제일 많이 하신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가장 검찰의 피해자라 나는 검찰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건 반드시 막는다. 무조건 해체시킨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검찰은 너무 근거 없는 기소를 정치적으로 해서 문제고 경찰은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로비를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기소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경찰이라고 해서 완벽하냐 믿냐. 검찰도 문제가 있었지만 경찰도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 밉다고 경찰에다가만 다 모든 권한을 줬을 때 경찰의 이런 관행과 모습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상호 견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조금이라도 힘을 구사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특히 검사가 화가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땐 이 얘기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 입장에선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경찰들이 했던 행태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기관들이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 힘을 다 실어줄 게 아니라 서로 견제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다가 또 괴물 경찰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정도고요. 이건 이제 올해 6월 이후에 그렇죠. 진행하실 계획인데 그때 또 다시 토론할 기회가 올 겁니다. 선거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이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에 분란이 될 만한 사안은 좀 피해 선거 이후로 좀 미루려는 습성이 우리가 좀 있죠. 네, 그 부동산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이야기 좀 길어져가지고 못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꽂힌 이슈는 확실히 부동산인 것 같아요. 엄청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다 올리더라고요. 네. 이런 거 계속해서 올리는 거면 본인이 꽂혀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꽂혀 있다는 표현은 뭐 일반적 표현으로는 좀 거친 표현이죠. 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네, 그렇지. 우리 정무수석께서 정정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면요, 본인의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코스피 옵션 달성했지 않냐.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냐. 이것을 위해서 제도 개혁도 하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 제도를 계속 발표하고 진행해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통령이 초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투명하게 만들면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이 실현되는 그러한 자본시장이 되면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바로 그 관련된 제도 개혁을 해왔죠. 사전 작업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한 것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다음에 가열지구.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게 서울과 경기권을 묶었죠. 두 번째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책을 계속 이거 다 프로그램화 돼 있던 거거든요. 먼저 수요 억제책을 펼친다. 그다음에 공급책을 만든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매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은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팔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그럼 다주택자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 말고 돈 좀 벌려고 투기 수요를 가졌던 분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몇십 채, 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분들은 좀 이제 슬슬 집을 내놔라 권유하신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까? 잘 보시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주의. 그리고 어디에 어떤 정책을 펴면 성과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땐 물론 부동산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도 또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고 특히 민주정부가 좀 어려웠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 7개월 동안 계속 검토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꺼내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어쨌든 팔 수 있는 기간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믿기 어렵고 혹은 뭐 부동산 불패론 갖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제 우리 김은지 기자의 말대로 꽂혀 계시니까 꽂혀 있으면 하는 척하고 물러서 하실 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도 뭐 개국 정비라든지 코스피 5천 다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럴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쫙 꽂혀서 나도 꽂혔다는 소리 자꾸 하네.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셨으니까요. 그런가요? 집중해서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는 않는데 효과가 발휘되는 지점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주는 아마 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수성님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SNS에 글을 직접 다 쓰시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워낙 이제 많이 올라오고 시간대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직접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기획해서 요 시점에는 이런 SNS 글을 올려야 한다고는 기획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기적으로 무슨 날 또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정상회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메시지 팀에서 기획을 해서 대통령의 제거를 받아서 올리는 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의 육성이 드러나 있는 글들이 있죠. 이건 다 본인이 직접 쓰시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캐치하기로는 목소리가 느껴진다 싶으면 100%입니다. 우리 수석께서 이제 감별법을 하나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